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요. 송영길이가 실제 그 국회 토론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 친문재인이죠. 친문 때문에 이재명이가 대선에 패배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주장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친문 세력과 싸우면서 당대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문재인 세력과 싸우면서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2022년 대선 후보가 된 후에도 친문 세력은 이게 끊임없이 이재명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송영길이가 머리에 테러 당했잖아요. 망치. 제가 머리에 망치 테러를 당하게 됐다. 이것도 친문에서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반대하고 저를 반대했던 친문 세력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안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선거운동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이 선거에 졌다. 송영길이 말하는 결국 문재인 때문에 이재명이 선거에 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송영길이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의 대선 백서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제가 직접 취재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대선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하고 나서 민주당이 백서를 냈거든요. 대선 패배. 거기에 백서 위원장이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이제 정무수석하고 이번에 강원도지사 나간 우상호가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의 선거 패배 원인이 1번이 뭐냐? 1번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이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대선에 졌다. 이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결국에 문재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2022년에 진 걸. 이걸 송영길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재인 쪽에서 자기들 계속 이재명이하고 자기를 공격했고 그 와중에 망치 테러도 당하고 그 망치가 쇠 망치는 아닌데 그게 플라스틱인가 하여튼 대단한 건 아니에요. 쇠 망치는 아닌 것 같은데 쇠 망치 맞고야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나?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은 문재인 쪽에서 선거운동을 안 하고 공격하더라. 그래서 이재명이 졌다. 이렇게 패배 탓을요.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나 이재명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결국에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문재인 때 가장의 문재인의 척건 중에 하나가 고민정이죠. 옛날에 문재인의 숨결조차 느낀다. 이런 게 여자 국회의원이 고민정이잖아요. 고민정이가 경희대학교 문재인의 후배죠. 물론 분교지만 경희대 분교.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해야 되나? 실제 이게 바로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도 했고요. 고민정이가 완전히 그대로 반박에 나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계 때문에 이재명이 졌다고 하니까 고민정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 뭐라고 이제 했느냐. 그대로 고민정이가 완전히 송영길의 주장에 대해서 고민정이가 그대로 처받았습니다. 뭐라 했냐. 아니 옛날에 우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송영길 후보가 그때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나왔죠. 근데 대패했잖아요. 송영길이가 그때 서울에서 대패했어도 실제 당의 구청장 후보들은 패배 원인을 송영길한테 전가 안 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때문에 우리가 구청장이 졌다 이렇게 책임 전가 안 했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이 패배 책임을 왜 문재인한테 돌리느냐. 실제 2022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이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의 실패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 서로가 남 탓 안 하고
서로가 내가 부족해서 졌다 이러고 있는데 왜 송영길이는 계속 그 남 탓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고민장이가 실제 송영길이한테 직격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요. 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뭐 국민의힘도 복잡하지만 보세요. 민주당도 성남에 가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남에 가면 이재명의 가신 그룹 중에 김병욱이라고 정무비서관 김병욱 하고 이제 또 비서실에 있던 대변인 김지호하고 김병욱이가 막 폭로전하면서 김지호가 오히려 김병욱의 아들이 30살에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강남 개포동에 28억짜리 아파트를 샀느냐. 산악국에 거주도 안 하고 미국 유학 가버리고 월세 받으면 이게 집값만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가신그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싸움이 심각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친문과 그 다음에 친명, 이재명하고 싸움이요. 다시 불 붙고 있는 거예요. 불 붙고 있는 거예요. 실제 문재인 쪽에 누가 있냐. 문재인이 장모가 돌아가셨죠? 김정숙의 엄마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혜경이는 조문을 갔는데 이재명이 안 갔죠. 하여튼 이 친문 쪽에 아직 문재인가 있고요. 있고. 거기에 이제 김어주가 있는 거죠. 문재인 형님하는 김어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하고 친한 게 정청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시미가 있는 거예요. 유시미가. 그 다음에 조국이가 있죠. 조국이 다 이런 식으로 한 5명이 한 편이에요. 이걸 문조 털내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에서는 공격합니다. 이재명 측에. 그러면 이재명 측에 누가 있냐?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하고 그 밑에 김민석이가 있죠. 김민석. 그리고 이제 송영길이가 거기에 도와주고 있잖아요. 송영길이도 이재명계라 봐야죠. 지역구까지. 그 다음에 쪼무레기들 보면 박찬대나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박찬대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싸움이요. 아마 이게 친문하고 친명은요. 이 싸움은 끝이 안 납니다. 끝없이 아마 싸움이 분란되고 나중에 가면 이게 결정적으로 싸움이 커지면요. 지금 분당설까지도 나중에 8월 달에 전당대회 기점으로 분당설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추미애가 이쪽에 붙을 수가 있어요. 추미애가 경기도에서만 안 되면 지금 조용했죠. 경기도에서 경선 때문에.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서에서 김동연이나 또 한준호가 많이 돼버렸다. 이재명이가 밀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참고 넘어갈 추미애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또 이쪽에 정청래 친문 쪽에 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고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폭점이 언제다?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검찰 마지막 개혁, 검찰에 최소한 보안수사권을 남겨둘 거냐 안 둘 거냐. 이재명이는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근데 김어준이나 이쪽에 강경파들은 조국이는 보안수사권을 없애가 검찰은 악마니까 철저하게 박탈해야 된다. 이걸로 아마 대충돌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때 정청래하고 김민석이가 붙으면서 당이 두동강 날 정도로 거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가면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려면요, 결국에 추미애나 정청래나 또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이런 자들이 활약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재명 탄핵 끌어내야 된다. 원래 김어준이가 가짜뉴스로 이재명이 공격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이재명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송영길이가 엄청나게 내관을 터뜨린 거예요. 엄청나게 내관을 터뜨린 거예요. 이 말은 문재인이가 지금 상중에 있는데 장모상.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선거 이재명이 졌다. 이거야말로 좌파 내부에 엄청난 내관을 터뜨린 거예요. 이게 수습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바둑이 김경수도 일단 이게 문재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장 논란은 김부겸이도 문재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이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편이거든요.
따라서 그 문재인 편이 적지는 않아요. 이재명이가 조금만 그 지지율이 빠지고 권력이 레임덕이 오면 바로 그 친문계가 원래 좌파 주류거든요. 주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송영길 발언과 그다음에 고민정의 반박 이러면서 그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둘은요, 친문하고 친명은요, 절대 이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옛날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북한 갈 때 이재명이만 빼고 박은순하고 최문수만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려고 쌍방울이 800만 불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재명이가 선거법으로 죽다 살아났죠. 그때 김만배, 비타500, 권순일. 그때도 문재인이가 또 전해철이하고 그 다음에 이승윤 검찰국장 이재명이 죽이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대선할 때 이재명이가 돈 좀 뿌립시다 했는데 문재인이가 계속 돈을 뿌리다가 코로나 때 대선할 때 이재명이 돈 좀 뿌립시다 했더니 문재인이가 거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이는 계속 갈등 싸워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 아마 대폭발이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이거 송영길의 발언은 좌파 내부에 완전히 엄청난 내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좌파가 완전히 두동강 분열될 수 있는 이런 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서 빨리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자살률 축소 예방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정말 이게 황당한 정책입니다. 탁상 공론, 이것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게 대책을요, 자살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자살 방지 대책으로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내놓은 대책이 뭐냐? 바로 이제 번개탄이죠. 번개탄. 이거를 진열대에 이게 번개탄을 빼버린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진열대 있잖아요. 물건을 진열하는. 거기에 번개탄을 진열하지 마라. 번개탄이 사라진다는 거, 진열대에서. 그리고 번개탄에다가 이게 뭐라고 자살 예방 스티커를 붙인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번개탄을 몰래 숨겨놨다가 어떤 사람이 번개탄 좀 주세요. 달라고 하면 이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번개탄에다가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 109번 이거를 이게 부착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게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은 겁니까?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그럼 이게 왜 번개탄이냐? 이놈들이 왜 번개탄이냐? 전체 우리 자살자 중에 2024년 자살자 중에 일산화탄소, 즉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3.52.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 3,525명. 그러니까 번개탄으로 자살한 사람이 2024년에 3,525명인데 전체 자살자 거기 한 10,000명이 넘겠죠? 거기에 23.7%. 그러니까 한 4분의 1 가까이가 번개탄을 이게 피워놓고 자살했다. 그러니까 예방대책으로 번개탄이 없으면 자살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다 치우라. 왜? 청소년이 그냥 우발적으로 맡아왔다가 진열대에 번개탄을 보고 우발적으로 자살할 수 있기 때문에 치우라. 그러고 달라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만 내주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라 이거 아닙니까? 야, 이게
대책입니까? 예를 들어 그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진열대 없어도 마트에 사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 뭐 필요할 게 번개탄 하나 주세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살할 생각이 없는데 진열대에 번개탄을 보니까 자살할 마음이 생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의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잖아요. 내가 이게 평소에 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평생 한 번도 이게 제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 오래 살고 싶어요. 하루라도. 그게 보통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마트 갔더니 번개탄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게 번개탄이 보이니까, 자살 한번 해볼까? 번개탄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또 이게 병이라고 봐요. 저는 우울증 병이라고 봐요. 자살도. 자살도 이게 병이 병.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먼저 이게 자살 생각하고 번개탄을 사러 가잖아. 그럼 이게 진열대 이때부터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거기에 스티커 하나 붙이는 데서 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와, 저는 이게 대책이라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살 4분의 1이 번개탄이면 나머지 4분의 3은 뭐로 하느냐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뭐로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반포대교에서 뭐 뛰내리가 한강에 많이 뛰내리가 자살하던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막아야 돼요? 다리를 없애야 됩니까? 다리에서 뛰내리면 아니면 난간을 엄청나게 높이 나면 못 뛰내립니까? 그렇게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옥상에서 뛰내리면 그걸 어떻게 막죠? 창문으로. 결국에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번개탄 진열대에 없대서 거기에 스티커 붙인 데서 자살이 줄어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통계를 보면 좀 진짜 불명예스럽기는 해요. 우리나라 통계가요, 어디에 있냐면 20년째 OECD 중에 1위입니다.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 이게 이제 자살률이거든요. OECD 평균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OECD만 따라 10. 근데 우리나라가 한 23 이렇게 되니까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 그래서 20년째 OECD 자살률이 1위다. 특히 청년 자살률이 1위다. 참 이게 뼈아픈 문제 맞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가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교통사고일 거예요. 10대가 병이 걸리고 죽을 일은 거의 많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이게 10대부터 40대까지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뭐 이런 정말 이게 문제긴 문제죠. 청년 자살률 하루에 평균 한 40명 정도 그게 자살하고 있다. 와, 이게 문제의 하루에 평균 40명.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이게 3, 4, 12, 1200명. 그러니까 1년에 12,000에 2달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14,000 얼마, 14,000 얼마,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3,500명이 23%다.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야, 참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참 이게 문제, 이거 어떻게 갑자기 줄일 수 있을지 저도 이게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법이 있겠어요? 그냥 어렴풋이인데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거는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자살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이거야말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사회적 구조적 원인이 크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경쟁이 청년들에게 특히 성적 스트레스 있잖아요. 성적을 딱 서열을 매겨서 1, 2등, 1, 2, 3등 성적을 서열을 매기고 대학도 딱 서열을 매기고 대학 못 가면 거의 뭐 인생의 낙오자처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이라보다 이건 완전히 뭐 엄청난 게 그 스트레스 압박을 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바로 성적 지상주의, 또 이게 대학 서열 지상주의, 이런 것도 이게 뭐 큰 원인이 청년들한테 되겠죠. 압박이.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우리끼리 왕따 시기 버리는 끼리끼리 문화 있잖아. 왕따. 어디 학생들도 이게 일진, 이진이가 왕따 시기 가지고 계속 뭐 어느 특정 학생을 계속 괴롭힌다든지 이런 이제 그 폭력, 이런 것도 이게 어떻게 막을 건지 이런 것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20대 가면 지금 청년 취업률이 최악이잖아요. 취업은 안 되는데 눈치는 보이고 계속 돈을 용돈 탔을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이런 이제 그 취업난 이런 것도 큰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요즘 이게 1인 가구로 단절된 게 많아요.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 듣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오손도손 대가족 시대인데 갑자기 1인 가구 내가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나이만 들면 나가 살겠다. 돈도 없는데 월세도 낼 돈도 없는데 나가 살면서 이게 1인 가구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나쁜 쪽으로 이게 빠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이게 그 사랑이 지금 급속도로 우리 전통 가족제도 해체되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러니까 이게 고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해소할까? 특히 그 청년 자살 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 실업이나 취업, 스트레스 또는 이게 학업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청년들한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면 자살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대책을 좀 세워봐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즘 우리나라 완전히 뭐 투기판이 돼가지고 주식시장 같은 것도 보면 건전하게 땀을 흘리가 조금씩 다 같이 노력해서 땀 흘리가 버는 사회면요. 서로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안 드는데 완전히 뭐 우리나라 이게 완전히 도박공화국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도박 중독센터 제가 소장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복권위원을 제가 연임 8년 하고요. 그 다음에 총리실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 위원을 제가 4년 했는데 그때 제가 도박 중독센터를 이렇게 맡아서 해보니 우리나라 이게 도박공화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든 도박 잘못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가족 자살하고 그때 도박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주식 다 날리가 거지되고 그 도박이죠. 이런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땀 흘린 소중한 노동의 가치보다는 그냥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 거의 전 나라가 이게 도박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고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그런 걸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와 번개탄을 진열대에 없애고 거기에 스티커 붙여가 숨겨놨다가 필요한 사람만 팔자. 안 파는 것도 아니고 번개탄 없으면 이게 자살 못합니까? 이걸 대책이라고 지금 이걸 홍보하고 내놨냐.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권의 실력이 이 정도죠. 다 이래 정책이. 아니 그러면 이게 목을 매면 그러면 이게 목을 매는 이게 끈도 다 없애야 되겠네. 칼로 자살하면 이게 칼도 다 없애야 되고 도저히 뭐 수면제로 자살하면 수면제도 다 없애야 되고 뭐 자살할 수 있는 거 다 없애야 되겠네. 이게 대책입니까? 참 이게 한심하고 무능한 이런 게 좌파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진짜 안타까운 자살을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연예인들부터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머리 싸매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게 대책, 근본 대책을 찾아서 고민하고 여론을 수렴해야지 어떻게 저는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치운다.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거로 이게 담배에 뭐 폐암 걸린다고 담배에 아무리 경고 붙인다 해서 담배 소비량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사망 1위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 봐야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폭탄 발언이 대한민국 제1야당을 거대한 내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사태의 핵심에 꿰뚫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복잡한 정치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 그 폭탄 발언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딜지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바로 그 폭탄 선언. 한 전직 당대표가 선거에서 왜 졌는지 그 책임을 특정 세력에게 딱 하고 돌리면서 모든 게 터져버렸습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친문, 그러니까 친문제인 세력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의원도 아니고 바로 전직 당대표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주장은요, 그냥 너네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친문 세력이 아예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당 후보를 계속 공격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당했던 망치 테러의 배후에 그들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게 그냥 송영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냈던 대선 백서의 결론과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백서에서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거든요. 자, 이렇게 강력한 폭탄 발언이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상대가 아니죠. 반대편에서는요, 정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강력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친문 진영의 핵심 인물이죠. 고민정 의원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아니, 왜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냐. 선거 졌을 때 당사자였던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 다들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게 2022년 패배 직후의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의 책임이다 라면서 스스로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나타나서 아니다, 친문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의 화살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건 그냥 송영길, 고민정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민주당을 딱 둘로 나누고 있는 두 거대 파벌의 전면전, 그 서막이 오른 겁니다.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친명과 친문. 말 그대로예요. 친명은 친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친문은 친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민주당 권력의 핵심 축이 바로 이 두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 진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친명 쪽에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고 송영길, 김민석, 박찬대 같은 인물들이 있고요. 친문 쪽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필두로 고민정, 조국,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같은 스피커들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이 구도만 봐도 이게 단순한 감점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갈등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수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의 역사예요.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그 길고 긴 전쟁의 가장 최근 전투,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두 세력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계기들을 좀 볼까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방북단에서 쏙 빠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대법원 판결 하나로 정치 생명이 끝날 뻔한 아찔한 순간도 겪었죠. 그리고 대선 바로 전에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깊은 적대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2022년 대선 패배를 두고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는 거죠. 그 물밑에는 훨씬 오래전부터 형성된 감정의 골, 그리고 치열한 권력 투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토록 격렬해지는 내부 싸움, 이게 과연 민주당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갈등을 언제든 터뜨릴 수 있는 뇌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를 두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거고요. 검찰개혁의 수위를 놓고도 계속 부대칠 겁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리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맞습니다. 바로 분당, 당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깊고 구조적인 내부 분열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